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사랑의 교회 지하도로 점용을 취소한 판결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10여 년 전 행정부가 적법함 절차를 거쳐 허가해줬던 부분을 사법부가 뒤집은 건데요. 네, 교회 내 단체들은 종교 탄압이 시작된 증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공영노조도 정부 비판에 앞장서는 교회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규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사랑의 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점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원상 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안팎에서도 10여 년 전 적법한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역과 시민, 교회와 성도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18일자 논평을 통해 교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간 다툼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받는 상황이 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정부 허가를 얻어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인데 사법부가 교회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언론회는 지하 점용 부분을 부수고 원상 복구하는 등 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 보존과 교회 전체 안전 문제 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상 문제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면 완성된 건축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교회를 무허가 건물이 되었다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등 교회에 대해 부정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한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KBS 기자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영노동조합은 22일 KBS 기독교가 무서워 교회를 공격하는가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교회는 세속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신앙규범과 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이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를 부쩍 많이 보도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문재인 정권을 집중 비판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고 문재인 하야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국민 집회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자 교회를 공격하는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랑의 교회 관련 보도로 언급했습니다. KBS는 지난 17일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교회 측이 여러 곳에 로비를 해서 불법 건축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더 이상 지상파 방송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기독교는 탄압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상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유정입니다. 유진벨 재단이 지난 9월 결핵 치료를 위한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총 1,800여 명의 결핵 환자에게 진료와 약제를 지원했는데요. 다가올 약품 재고 부족에 한국 사회의 관심과 대비를 요청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유진벨 재단 방북단은 지난 9월 2일부터 24일까지 평양과 개성, 남포 등지를 다니면서 북한 결핵 환자 치료 사업과 약품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에 결핵 검사 기기인 진엑스퍼트를 8대 가져가 검사 카트리지와 함께 북한 각지에 추가 지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북한 결핵 환자는 1,800여 명, 700여 명의 환자가 유진벨 재단의 이번 방북을 통해 다제내성 결핵 프로그램에 새로 등록했습니다. 결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북한 주민들은 아직 적은 숫자지만 유진벨 재단의 지속적인 방북 치료 활동을 통해 서서히 병세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병 버티게 됐습니다. 약을 먹기가 힘듭니다. 부작용이 심하고 토하고 뼈마디 저리고 또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내가 기까지 약을 먹다 죽는다니 또래도 옆 사람들이 실망해서 기는 거 보기 싫다. 우겨야 되겠다. 소화기 장애를 세게 받습니다. 약을 먹고 토할 때도 있고 그걸 다 참고 병 고치기 위해서 먹습니다. 약물 치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다 가서 해줘야지. 네. 치료시키고. 지난 9월 13일에는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 이사회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1년 9월 말까지
총 4,170만 달러를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지원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앞으로 3년 동안 전체 기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 수행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진벨 재단의 사업을 인정해준 덕이지만 아직 글로벌 펀드와 북한 정부의 결핵 퇴치 사업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본격화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모으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현지 의료진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망 환자만 붙들고 내가 신심을 잃으면 다른 환자들한테 신심을 잃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웃어야 합니다. 가슴이 아파도 웃어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웃습니다. 사망 환자들 생기면 눈물이 납니다. 속상하고 이러한 환자들이 또 생길까 봐 걱정스럽고 그렇지만 이 사브리 약물을 쓰면서 사망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신심을 가지고 치료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내가 보건의료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공중보건 문제인 결핵. 매년 13만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북한에서 16,000여 명의 환자가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벨 재단은 내년 6월이면 체내 약품 내성을 줄여주는 약제 감수성 결핵약 재고가 부족해진다면서 한국 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결핵제의 해상 운송과 통관 검역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배송까지 약 9달이 걸려 더는 시간이 없다는 것. 또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단과 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20년 전 서울 강남 등지에서 시작된 김한기 목사의 실생활 영성 세미나가 다시 한번 강남 역삼동에서 영성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김한기 목사는 세미나 개강 감사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간다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고 새 희망을 얻게 하는 게 세미나를 개최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을 시편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그 해답을 찾아 삶에 적용시키는 실생활 영성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이 오는 10월 말까지 북한의 노동자와 사업체들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련 내용 네팔의 어요셉 선교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먼저 네팔에 있는 북한 사업체들에게 내린 조치,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북한 사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그 사업 운영과 연관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지만 그 배후에 유엔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라고 그렇게 네팔 정부를 압박을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업체들이 모든 규정을 정확하게 다 지키는 경우는 없죠.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주의를 주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규정 준수가 미비해서 사업체를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이곳 언론에서 다 말하는 것처럼 그 유엔 대북 제재에 유엔 회원국인 네팔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그 압박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7월에 유엔 특사인 마크 램버트가 3일간 네팔에 방문했었는데 이때 네팔이 유엔에 그 북한 사업체 영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확실하게 공표된 건 없지만 그동안 네팔에서 북한에서 파견된 그 IT 요원들이 사이버 공격 등을 수행했다는 그런 혐의도 있어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팔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사업체나 노동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저희 교민들도 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고 두세 군데 운영되고 있는 북한 식당만 아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 언론을 통해서 이 북한 사업체 영업 중단에 관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알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허가 형태로 하는 활동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공식적인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체 목록을 보니까 지방에 병원이 또 있고요. 또 세라믹 관련된 기술회사라든지 IT 회사
등등이 있고 특별히 식당이 많이 있는데 아마 한 10개 정도, 1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회사 하나에 또 여러 곳에 분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는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서 일하는 그 노동자의 수도 추정이 좀 어렵고요. 특히 관광 비자로 와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서 집계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2015년에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취업해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당시 쫓겨난 그 노동자들이 54명이었습니다. 네,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네팔도 힌두 정책이 강화되면서 외국 자본이나 외국인에 대한 통제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관한 이슈와는 별도로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전반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그 가운데 친힌두교 정권이 선교 활동을 억제하라는 것을 또 그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적법한 비자를 얻고도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투자액이 그전에는 5만 불이었는데 50만 불로 10배나 뻥충 뛰면서 거의 사업 비자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네팔 시장이 50만 불이나 투자할 여건 자체가 되지 않는데 정부가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모르겠고요. 아마도 외국 자본이나 사업체를 당분간 막아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선교사들의 활동 및 제약이 많아지는데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힌두 정권 강화로 선교 사역은 물론 네팔 내 외국인 활동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될 전망인데요. 북한 사업체 철수는 이런 분위기와는 조금 별개이긴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만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팔의 어요셉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정상국가의 모습을 갖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데요.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 변화의 모델을 베트남에서 찾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개방사회 진입 후에 실제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뤘는데요. 특별히 기독교 성장세도 두드러집니다. 베트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Vietnam is now one of the largest export economies in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its top partners. Real estate is also booming, and modernization is everywhere. The last time that I was in the city of Ho Chi Minh was 8 years ago, and back then there was barely a car on the road. People were on motorbikes and bicycles. But today we see the streets are congested with cars. There are many buildings and a lot of construction going on, all showing the rapid growth among the cities in Vietnam. Thousands of Christians from more than 50 denominations came to the 500th-year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at was recently held in Ho Chi Minh City. Church leader Pastor Daniel Pham said the gathering was very successful as it displayed unity among the different churches. It was also a testament of the growing number of Vietnamese who are more open to the gospel. The community, they see that when people came to Christ, their lives changing. And Christian businesses are now more involved in the church, like this coffee shop, Café Fresco, that is owned by a successful Christian Vietnamese businessman. Its manager, George Pho, shares how the business grew after the owner dedicated it to the work of God. The business started with 5 coffee carts selling coffee by the roadside. When it became famous, the owner decided to build a coffee shop so more people can enjoy our coffee. But he also made a commitment to give all the net profit of the business for the advancement of God's kingdom. We opened another branch, and God continues to bless not only the business, but our lives as well. Having this kind of commitment to the gospel was the challenge made by one of the key Vietnamese leaders on the 500th-year Reformation anniversary. Dr. Duc Nguyen dedicated his life to promoting unity among churches around the world. He said it was important for Christians to love one another so people will easily believe the gospel.
His message made a much greater impact when 2 days after the event, he suddenly died of a heart attack. I'm so happy because that's my dream, to see the church have unity and people command. I want to follow your life. By his influence can help not Vietnamese only, but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freedom to worship God. Lucille Talusan, CBN News, Ho Chi Minh City, Vietnam. 네, 국회에서 악플 방지법, 이른바 설립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 12월에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를 좀 해드린 것처럼 이 국회에서 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악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어찌됐건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죠. 예, 최근 이제 설리 씨가 악플로 이제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연예인들도 법적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이서진 씨하고 써니 씨가 이제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뭐 스텝도 다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건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했고 실제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 사람들은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죠. 집행유예 네. 선고를 받았었고요. 또 이제 그 이외에 아이유 씨도 뭐 설리 씨하고 절친인데 네. 본인이 이제 SNS에 추목을 올리지 않았다. 이래서 또 이제 악플에 의해서 또 많이 비난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자기 아주 절친인 설리 씨가 이제 악플에 의해서 사실은 극단적 선택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평소에도 악플로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네. 이런 일까지 벌어진 데다 아이유 씨 자체도 또 사실 악플에 많은 고통을 받았죠. 피해를 입고. 그래서 이번 이 일로 인해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그래서 고소장을 이제 접수했다가 발표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도 지금은 이런 설리 씨라든지 그 외 다른 연예인들도 악플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강경 대응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폐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유명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악플에 대한 폐해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그렇죠. 뭐 연예인들이야 뭐 일상적으로 악플에 시달리고 있죠, 보면.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악플에 의해서 또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최선당 사건, 임산부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최선당이라는 이제 유명한 음식점에서 그 고객이 임산부가 점원한테 뭐 맞아서 배를 뭐 맞고 이랬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상당히 많이 일반인들의 이제 공분을 사고 그래서 이제 악플들 많이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플과 허위 기사에 의해서 최선당이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봤죠. 그래서 이제 최선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고 또 진상조사도 했었죠. 근데 막상 CCTV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점원이 찬 게 아니고 그 고객이 오히려 더 하고 또 고객이 발로 점원을 찾고 점주는 그걸 말리고 진화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다 드러나서 결국 그 기사는 허위 기사인 걸로 알려졌고 허위 기사를 진실로 알고 이제 여러 가지 댓글을 올려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밝혀졌죠. 그렇지만 사실은 밝혀졌지만 최선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받고 그 가게, 그 최선당에 그 문제가 일어났던 가게는 폐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주는 해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 기사나 악플로 인해서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크고 일단 피해 받은 후에는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정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악플의 폐해를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른바 설립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기게 될까요? 이제 설립법이라는 것은 이제 악플의 폐해, 악플은 이제 일종의 간접살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악플 폐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죠. 그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처음에는 중하게 처벌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재적 악플러들에 대해서 경고적 효력을 가하자.
근데 악플에 대해서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통망법에 의하면 지금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형이 최고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네. 근데 그 인터넷상 악플러가 7년 이하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 법 규정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7년 정도의 형은 선고하지 않죠. 보통은 거의 다 집행유예 아니면 집행유예도 드물고 벌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런 악플러에 의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점점 중하게 처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집행유예 수준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더 중하게 형을 더 높여서 중하게 처벌하자. 이제 이런 취지고요. 그 새롭게 개정한 발의는 또 하나는 실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실명제를 도입하자. 예를 들어서 실명은 아니지만 IP 주소를 확실히 하고 나타나게 하고 또 하나는 그 본인의 그 이름을 아이디 네임을 풀네임을 쓰게 하자. 그래서 악플러들로 하여금 본인이 그 결국 추적하면 추적할 수 있으니까 IP 주소로 추적할 수 있다. 실명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일반인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수사기관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준실명제 법안을 도입해서 악플로 인한 간접살인을 막자. 이런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시행을 해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준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준실명제만 도입해도 효과는 있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추적이 되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실명제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누군지 아니까 결국은 이제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결국 악플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니까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가령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익명성이 문제니까 익명성을 해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장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익명에 숨어서 결국 자기의 하고 싶은 얘기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걸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집단지성에 의해서 또 다른 익명성에 의해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로 인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단지 악플의 일부 악플러들 때문에 익명의 공간의 장점을 없앤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고 치유의 장도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집단지성에 의한 해결책도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고 해서 결국 폐지됐던 것이죠. 네, 변호사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현의 자유가 많이 중요하다고 부각되다 보니까 또 이 악플에 대한 제재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 실명제가 이제 폐지된 건 폐지된 이유는 위헌 심판 청구를 했는데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 당시 이제 위헌 결정이 난 이유는 사실은 그 위헌 심판 청구를 할 때는 결국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악플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 크니까 결국 실명제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위헌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왜냐하면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서 실명을 써라. 그렇게 되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해한 익명 표현도 있지만 유익한 익명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그리고 유해한 그 익명 표현, 이른바 악플러들의 악플은 명예훼손죄라든지 뭐 정통만법이라든지 형법상 모욕죄라든지 많은 제재 수단이 있는데 구태여 실명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데 이것을 일부 악플러들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실명제는 위헌이다. 이래서 이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더 많은 재판관들이 주장을 해서 결국 실명제가 도입돼서 결국 제도가 시행되다가 결국 폐지된 것이죠. 네, 변호사님 그래도 어찌됐든 대응책 또 대안하는 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 또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관리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 사이버 폭력을 국민 중 4명 중에 1명 정도는 경험을 했다고 할 정도로 많고
이거에 관련된 범죄는 연간 10,000건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네. 드러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대응책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대응책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준실명제법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처벌 강화 또 실제적으로 규정이 있으니까 네. 규정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악플에 의해서 누군가가 7년형을 선고받았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형평성에 이제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받으면 악플은 대폭 줄겠죠. 네. 글 한 번 잘못 올렸다가 7년형을 받게 되면. 네. 근데 이제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니까 이제 어쨌든 점점 강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 실제적으로 결국 댓글 폐해를 바꾸는 것은 포탈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 포탈에서 영업 자기네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옛날에 이제 베스트 댓글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네. 베스트 댓글이라는 것은 이제 공감수가 많은 것을 맨 위에다 올려놔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은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베스트 댓글을 먼저 보고 그 댓글에 의해서 기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 댓글에 올라가기 위해서 글이 점점 더 자극적인 글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글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 일에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악플러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공감을 결국은 일반 공감수에 의해서 배댓을 하지 말고 네. 배댓을 하고 싶다면 이 댓글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예.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글이다라고 하는 걸 올리면 이성적인 글들이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잘 폐지하지 그동안 못하고 뭐 이랬던 이유는 그 클릭수에 의해서 이제 수익 창출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이익, 어차피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니까 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포탈 기업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하고 네. 또 이제 정부나 국가나 또 관련 기관 뭐 이런 데서도 건전한 댓글 문화를 하기 위한 뭐 선풀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민의식을 정착시켜서 댓글은 범죄다. 이런 것들 또 댓글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크고 또 본인은 이제 댓글이 일종의 독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자기는 그 사람 옆에 단 하나를 심는 거지만 맞습니다. 이 경쟁적으로 여러 명이 심으면 그 사람은 여러 독풀 속에 갇혀서 매일매일 그 독향을 맡다 보면 중독돼서 어느 순간에는 우울증이 깊어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게 극단적 선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악플은 범죄자다라는 이런 이제 시민의식이 예. 정착이 되면 네. 또 정착될 수 있도록 뭐 포탈이나 개인이나 정부나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결국 악플이 제도적 이외의 네. 시민의식에 의해서도 네. 없어져야 되겠죠. 네, 앞서서 포털 얘기를 좀 주로 해주셨는데 요즘에 연예인들 가십거리 얘기하는 좀 프로그램이 언론에도 참 많아졌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책임이 있다. 예.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연예인의 가십거리 많이 이제 문제가 되죠. 가십거리가 아닌 것은 또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뉴스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런 것들만 이제 뉴스 가치가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은 이제 황색 언론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이제 인터넷 매체들. 인터넷 매체들은 그런 클릭 수가 이제 그 생존에 달려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생존에 달려 있는 그런 가십거리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만 네. 그래도 가십거리를 또 정상에서 순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혀 순화시키지 않고 더 자극적으로 또 이 일반인들이 쓰는 댓글을 기사화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기사화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게 좀 많아져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 스스로 자정작용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자정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앞서서 현행법상 처벌 기준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처벌을 강하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약간 이 현행법상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허위 기사나 또 뭐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그 여러 가지 허위 내용의 글들이나 또 그 이외에도 악플들이나 이런 경우에 처벌 규정은 형법상 모욕죄가 있습니다. 네. 네. 모욕죄는 그냥 욕하는 것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이제 이런 현실 세계에서 명예훼손이죠. 형법상 명예훼손은 이제 명예훼손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명예훼손을 했다면 여기 있는 분들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죠. 결국 그 피해 범위가 훨씬 큽니다. 네. 그러니까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특별법에 있어요. 정통망법. 예. 그래서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네. 어떻게 처벌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통 이제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모욕죄는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 이제 일반 현실 세계에서의 명예훼손은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죄인데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허위 사실일 때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는 더 가중돼요.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런데 이제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특별법이 적용되죠.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허위 정보로 또 명예를 훼손했을 때 네. 이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훨씬 중하게 처벌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를 하고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모욕죄는 고소 안 하면 처벌이 안 돼요. 네. 근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명 연예인이 명예훼손이 되면 네. 이 팬덤들이 와서 고발도 합니다.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팬덤들이 고발을 하고 또 그 대신 그 연예인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연예인이 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처벌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수사할 수 있고 특별히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의 경우에는 팬덤들이 제3자로서 결국 당사자한테 우리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인지 바로 고발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악플을 다는 심리를 잘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릇된 심리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마지막에 이런 악플에 대한 관점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결국 이제 악플이라는 것은 그 남에게 뭐 어떤 상처를 주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을 이제 이기지 못했기 때문인데 네. 그 남에게 이제 상처를 주고 싶은 그 악한 마음은 이 본인이 이제 현실 세상에서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또는 외면당하고 있는 소외될 때 남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 익명성이 있으니까 그 뒤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 공격이 결국은 얼마나 크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하고 이제 이 공격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화될 수도 있죠. 결국 보면 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성구처럼 결국 이 악플에 있어도 그 해결책은 그 악플러들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 안에 힘과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BTS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면서 문화 한류뿐만 아니라 복음 한류가 폐쇄적인 중동 국가에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온건한 중동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 현재 분위기는 어떨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홍재훈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래도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랍에미리트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한 9시간 정도 걸리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 원전 수출을 1호로 한 그런 우리나라랑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고요. 과학이나 군사 적인 협약을 맺어서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예능에서 두바이나 아부다비의 여러 가지 관광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넓은 쇼핑몰 등등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친숙하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양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도 좀 궁금한데 사역 내용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문화 활동으로 현지 친구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친구들과 이제 모임을 인도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 분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현지 지역 사회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그것들을 같이 훈련하고 고민하고 좀 실질적인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주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 이제 컨설팅으로 좀 돕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상상을 해보니까요. 중동 지역의 교회가 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는 좀 문제가 없으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UAE는 예. 처음에 나라가 설립될 부터 이제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한 80% 이상이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네. 종교 부지를 이렇게 허락을 하고 그 안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가 BTS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만큼 한류 열풍이 지금 그곳에서도 많이 열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한류 열풍들이 선교 사역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네. 길을 지나가다가도 한국 사람 막 그러면 그 현지인들 친구 중에 네. 한류 한국 그 K-팝 가수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와서 한마디도 걸고 그래서 그 현지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데 많은 장벽들을 그들이 이제 허물어주고 신뢰 관계를 쌓는 그 시간들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아주 독특히 하고 있습니다. 네, BTS 인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저 40을 좀 섞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국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전 세계에 열렬한 팬이 많은 것처럼 그곳에서도 네, 아주 열렬한 팬들이 네, 많고 젊은 친구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열광이 복음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아랍에미리트를 가시게 될 때 여러 가지 계기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기로 결심하게 된 그 배경은 뭔지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동남아에 거주를 했습니다. 동남아에서 거주를 했는데 동남아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참 많았었고 그래서 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지도를 펼쳐보면서 보았던 게 이제 중동 아랍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갈 수 있는 도구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특별히 중동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에 아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랍에미리트로 간 건 아니었고요. 그 옆 나라 카타르,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는 지역.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랑을 전하다가 또 옆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카타르에는 어느 정도 계셨어요? 카타르에서는 만 4년, 5년 차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로 옮기셔서 지금 사역을 펼치고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기간을 총 합치면 몇 년 정도 될까요? 처음 중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중동에 나가기까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준비를 하셨을 텐데 바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갈 때 좀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제 법인을 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현지 지역 사람이랑 좀 연결이 되고 법인을 세팅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가서 사실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가자마자 이렇게 많은 걸 다 준비했어라고 갔지만 이제 변수가 엄청나게 많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너가 준비한 그것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현지인 주인이 무언가 허가를 맞는 것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아랍 사람들이 이제 거절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내일이면 해줄게. 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연락을 하면 아유 깜빡했다. 다음날 해줄게. 라고 해서 한 2, 3일 뒤에 또 연락을 하면 깜빡했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인내하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여기 왜 왔냐? 법인을 설립하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 아니면 그 현지 친구들과 깊게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니? 그 지금 너 앞에 내가 친구를 줬는데 네. 이 친구를 지금 무언가 허락받기 위해서 목적론적으로 막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친구랑 잘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향해 가는 마음으로 네. 교제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부터 먼저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깜빡했다라는 반복되는 말 덕분에 인내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행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드시는 거나 생활하시는 데 불편은 없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사람이 사는 곳이어서 네,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네. 또 익숙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가니까 좀 불편함도 있고 아랍의 음식이 다양하지 않아서 네. 때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이 예. 이렇게 불현듯 생각이 생각이 나면 예. 네, 아쉽다. 배달시키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특별히 또 선교사님께서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선교를 할 때 또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문화센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뭐 한글, 태권도, 뭐 요리 교실 등등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또 예능을 보면서 저거 재밌다. 네. 또 현지 친구들이 좋다. 그러면 런닝맨 뭐 이런 것들을 네. 같이 재밌게 추억 쌓기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좀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은 비정상회담이라는 예능을 보고 네. 저거를 해야겠다라고를 해서 친한 친구들을 좀 모아서 같이 시청을 하고 우리 이거 앞으로 할 거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번은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네.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현지 친구들의 생각을 참 많이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냥 이론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중동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한다라는 것들을 네. 지금 오늘날의 그 젊은 친구들은 옛날 전통은 이런데 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는 등등의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제 차례가 되면 이제 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냥 나는 내가 결혼을 할 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예. 거기서 이제 선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발견하고 그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난 이렇게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막연했던 기독교 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물음표를 갖고 이제 알아가고 싶은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역이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험하신 많은 풍부한 경험들이 이 책에 녹여져 있을 것 같은데 로드마스터라는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드마스터는 일반서적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슬림 친구들은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 왜곡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많은 선입견이 있어서 네.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마음문을 좀 닫고 이야기를 네.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 아랍 문화를 가지고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 과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거기서 오아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걸 힘들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좀 갑질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독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사막 여행을 쭉 하는데 오아시스에 잠깐 머물러서 물 마시고 음식 먹고 잠깐 충전했다가 우리는 다른 여행지로 또 떠난다. 네. 외국인들이 두바이 드림, UAE, 카타르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곳에 와서 돈을 잠깐 벌고 고국으로 떠나면 돼요. 근데 그 현지인들, 오아시스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오아시스의 물이 완전 다 고갈된다라면 우리는 외국인들은 비록 그곳에서 2등 시민처럼 현지인들의 갑질을 당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돌아올 곳이 있는데 그들은 돌아갈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갑질의 행위가 그냥 단순히 석유 때문에 돈이 많아져서 졸부처럼 막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살기 위해서 네. 생존으로 자기 방어 기제로 이들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조금 더 얘기한 것은 나도 한국 사람으로 좋은 오아시스에 머물려고 했었다. 그게 학벌이었고 네. 좋은 학벌이라는 오아시스에 잠깐 쉬면 더 좋은 기업체라는 것을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하려고 살았는데 정말 너가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오아시스가 나에게도 맞는 건가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비정상회담처럼 북쉐어링 할 때는 저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렇게 경쟁하면서 친구들 미워하면서 살았다. 네. 근데 예수님의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게 아니고 사막의 길이 없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나만의 오아시스가 있었고 네.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것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때로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나지만 그 예수님, 로드마스터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다르게 살 수 있었다라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먼저 먼저 출판을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아랍에 출판해서 중동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중동 친구들에게 나눠줘서 성경의 에스더 성경처럼 하나님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페르시아 제국을 그리고 그 에스더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책을 통해서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네, 정말 애쓰는 마음으로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책을 통해서 널리 더 퍼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람에미리트 홍재훈 선교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구인구직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이 유튜버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이유야 저마다 다양하겠지만 뭐든지 과잉으로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인데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뜻을 두고 사는지 가끔은 돌아볼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